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개월째 접어드는 여성입니다. 남편의 49제가 지나고도 한동안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제 남편은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일 아침에도 멀쩡히 일어나 자기 발로 욕실에 들어갔던 사람인데 제가 아침 준비를 하는 사이 욕실 바닥에 쓰러져 세상을 떠났지 뭐예요.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도착해 의사의 사망 선고를 듣게 되자 기가 막혀서 말조차 안 나왔어요. 머릿속에선 내 남편 불쌍해서 어떡해 이 생각뿐이었죠. 20년간 부부로 살아오면서 남편이 얼마나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남편의 허망한 죽음이 더 가슴 아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10수년간 친구로 지내왔던 인간이 제 가슴에 비수를 꼽지 뭐예요. 다른 장소도 아니고 제 남편 장례식장에서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동물이 인간이라고 하더니 이번 일을 통해 그 말을 통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일이 오히려 억울하게 죽은 제 남편의 원수를 갚는 꼴이 됐지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때 남편이 저희 아빠가 하시던 갈비집에 홀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왔거든요. 남편은 군대에서 갓 제대한 자퇴생이었는데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정해진 요일에 일하는 것과 달리 남편의 근무 요일과 시간은 들쭉날쭉이었어요. 그 이유는 남편의 사정 때문이었죠. 남편은 제대 후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공사장 특성상 날씨가 안 좋거나 현장 사정상 쉬는 날이 종종 있었어요. 돈이 필요했던 남편은 그 시간까지 이용해서 일을 해야 했고 남편의 사정을 들은 저희 아빠가 허락을 해주셨던 거죠. 대개 이런 경우에 가게 사장님들은 그런 아르바이트생은 쓰지 않잖아요. 가게 스케줄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스케줄에 맞춰야 한다는 얘기인데 돈을 주고 사람 부리면서 왜 그런 귀찮은 알바생을 쓰겠어요? 그런데 저희 아빠는 어떻게든 제 남편을 불러서 1시간이라도 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어린 친구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어른이 돼서 보고도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 부모 빚 때문에 대학도 그만두고 어린 동생들 먹여 살리겠다고 밤낮으로 동동거리고 사는데 그걸 어떻게 모른 척해? 기특해서 시급이라도 더 쳐주고 싶구만. 암튼 요즘에 보기 드물게 진짜 백이야. 이런 녀석이 우리 집 사위로 들어와야 하는데. 어쩌면 아빠는 그때부터 제 남편을 사윗감으로 점 찍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시 남편한테는 부친이 도박으로 만든 억대 빚이 있었어요. 군에서 제대한 후에야 그 사실을 알았고 자신이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올라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더군요. 군에 입대하고 얼마 안 돼서 모친이 세상을 떠난 것도 모자라 아버지라는 인간이 저런 짓까지 벌였으니 정말 미칠 노릇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중학생인 여동생과 고등학생인 남동생을 생각해서라도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자퇴를 하고 돈벌이에 나선 거였죠. 밤낮으로 일을 해서 번 돈은 사채업자들 손에 고스란히 들어가기 일쑤였고 집 월세와 동생들을 키울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형이니까 오빠니까 동생들을 위해서 참고 버티자 생각했던 거죠. 물론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부친이 떠넘긴 그런 고통은
열심히 일해서 대신 빚을 갚는 것 외에 더 손쉬운 방법이 있다는 거를요. 그건 바로 소송이었죠. 비록 차용증에 남편의 인감 도장이 찍혀 있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자신의 의지로 찍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소송을 통해 그 사실을 밝히고 채무에서 벗어나면 그만인 거죠. 그러자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고 거기엔 수임 비용이 필요했어요. 당장 생활비도 감당하기 힘든 남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저희 아빠가 그 소송 비용을 대주겠다고 나선 거예요. 아니,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돈을 못 갚으면 어쩌시려고요? 선웅아, 내가 친척집을 전전하고 살다가 맨손으로 서울에 올라와 일을 시작한 게 몇 살 땐 줄 아니? 18살이었다.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놈이 피부치 하나 없는 서울에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아등바등 했는지 모른다. 일을 못 구해서 3일을 쫄쫄 굶었지만 누구 하나 빵 한 조각 던져주는 사람이 없었어. 이대로 길바닥에서 굶어 죽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때 굶주림에 지쳐 잠든 나를 누군가 깨우더라. 백발이 성성한 노숙자였다. 내가 노숙하던 지하도로 한 구석에 있던 노인이었는데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상태가 안 좋았어. 그런 사람이 나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던 황도 캔을 하나 쥐어주라고. 모르긴 해도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한 거였을 거야. 그걸 받아들고 헙지겁 먹었지. 국물까지 하나 안 남기고 깡그리. 그리고 다음날 눈을 떴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있더라고. 밤사이 그 노인이 죽었다는 거야. 죽기 전에 죽어가는 젊은 놈 하나를 살리신 거였지. 그 길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남대문 시장으로 갔다. 시장 한켠에 모여있던 지게꾼들한테 가서 무슨 일이든 시켜만 달라고 통사정을 했어. 그렇게 일자리를 얻어서 지금은 이렇게 번듯한 갈비집 사장이 됐지. 그때 내가 받은 황도캔을 너에게 갖고 싶다. 그래야 날 살려주신 어르신도 저 위에서 기뻐하시지 않겠니? 그렇게 아빠는 변호사를 선임해 남편의 빚을 없애주셨어요. 그리고는 저희 가게에 육부장님 밑에서 일하게 하셨어요. 사람이 기술만 하나 있어도 굶어 죽을 일은 없어. 그러니까 딴 생각 말고 육부장 밑에서 잘 배워. 머리 좋은 놈이니 배우는 건 금방 하겠지. 그렇게 주방 일을 시작하게 된 남편은 몇 년이 지나자 육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아빠는 그런 남편한테 고기 납품부터 가게 돌아가는 모든 사정을 가르치셨죠. 비록 남편의 정식 직급은 육부장이었지만 적용일이 끝나면 가게 안팎의 일을 도왔어요. 실질적인 가게 매니저였던 거죠. 그래서 홀 서빙을 하는 분들을 비롯해 주방 실장님도 그렇고 참모님, 반모님까지도 남편을 무시하지 못했어요. 사장의 오른팔인데 누가 무시하겠어요? 그렇게 남편은 저희 아빠 가게에서 자리를 잡아갔어요. 저는 남편이 저희 아빠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고부터 얘기는 많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얼굴을 본 건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였어요. 방학 기간을 이용해 아빠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처음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제가 아빠 딸인 걸 모르더라고요. 가게에서 오래 일하신 참모님이나 홀 서빙을 하시는 이모님 몇 분을 제외하고는 저를 본 적이 없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방학 중에 용돈을 모으려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더니 기특하다며 많이 챙겨주더라고요. 간식도 많이 챙겨주고 제가 무거운 걸 나르고 있으면 달려와서 대신 들어주곤 했어요. 그래서 홀 이모님들 사이에선 말이 조금 있었어요.
사장 딸이라고 잘해준다고요. 정작 남편은 제 정체를 몰랐는데 말이죠. 남편이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된 건 한 달 뒤 회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저희 아빠가 회식 자리에서 제 팔에 어깨를 두르고 기특하다며 볼에 뽀뽀를 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버럭 소리를 친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이런 분이셨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하시냐고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그러자 저희 아빠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반문하셨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뭘 잘못했냐고요? 사장님은 이 정도로 성인지력이 없는 분이셨어요. 방금 민희 씨 볼에 그 더러운 입을 갖다 대셨잖아요. 설마 딸 같아서 그런다는 망발을 늘어놓으려는 건 아니죠? 민희 씨 아버지가 이걸 보셨다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시겠냐고요. 그 말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잠시 뒤 여기저기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런 반응에 남편은 더 화가 났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제 손목을 잡아 끌었어요. 민희씨, 우리 나가요. 이런 데서 수모당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가자고요. 사장님도 그렇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정말 실망입니다. 정말들 너무하세요. 제 손목을 잡은 남편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더라고요. 그때였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이성적인 관심이 생긴 건요. 상황이 점점 더 이상하게 돌아가자 아빠가 나섰어요. 선웅아, 네가 오해하는 거야. 민희는 내 딸이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희, 내 딸이라고. 사장님 따님 이름은 정민이라고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저 모르는 사이에 둘째 딸 낳으셨습니까? 이 친구야. 얘 원래 이름은 홍정민이고 어릴 때부터 줄여서 민이라고 불렀어. 민이는 정민이의 민이라고. 그래서 민이 이렇게 부른 거야. 거참. 그런데 자네, 내 딸 손은 언제 놓을 건가? 그 말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제 손목을 잡았던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는 갈 길 잃은 눈동자를 바닥으로 떨궜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그날 남편은 회식이 끝날 때까지 땅굴을 파는 두더지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크게 자리 잡아갔어요. 가게 직원들이 대부분 40, 50대 분들인데 반의 유일한 20대였던 남편과 저는 아무래도 통하는 것도 많고 서로에 대한 호감도 있었던 터라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그래서 처음엔 아빠 몰래 연애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걸리고 말았어요. 제 남편이 정말 정직한 사람이거든요. 그건 좋게 말해서 그런 거고 답답할 정도로 정석이에요. 허튼 소리 안 하고 거짓말도 못해요. 그러니 눈치 빠른 아빠한테 금방 걸리는 건 당연한 일인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귄 지 한 달도 안 돼서 공개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시동생과 시누이와도 가까워졌어요. 시동생이 저와 동갑이라서 처음엔 조금 서먹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친구처럼 친해질 수 있었죠. 외골수인 남편과 달리 시동생은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시동생은 우리 부부가 결혼도 하기 전부터 저를 형수님이라고 불렀는데 하루는 제 친구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날은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나서 술을 한잔 하던 날이었어요. 평소 남편은 제가 늦게까지 친구들을 만나거나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일을 마치고 데리러 오곤 했었는데 그날은 가게 주방 공사 때문에 빠져나오기 힘들다며
시동생을 보냈더라고요. 마침 군에서 휴가를 받고 나와 있던 동생은 저와 친구들이 있는 술집으로 찾아왔고 저를 보고는 형수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형수님, 밖에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있을 테니까 친구분들이랑 얘기 나누시다가 천천히 나오세요. 그 말을 마치고 시동생은 가게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자 친구들이 술렁이더라고요. 저야 늘상 듣는 호칭이라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친구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특히 저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은 학교를 다닌 상이는 무척이나 황당해하더라고요. 뭐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형수님? 야, 홍정민, 너 조심해야겠다. 이러다 완전 발목 잡히겠어. 솔직히 네 남자친구 대학도 안 나오고 니네 아빠 식당에서 일한다며. 그런 사람이랑 엮여서 좋을 게 뭐냐? 무식하고 직업도 형편없고 그렇다고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난 진짜 이해가 안 간다. 나 같으면 그런 사람 트럭으로 가져다 줘도 안 만나. 야 전상이, 네가 우리 선웅씨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딴 소리래. 네 말대로 선웅씨 대학 안 나왔어. 그치만 공부를 못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집안 사정 때문에 그만둔 거야. 그리고 뭐? 무식하다고? K대까지 들어간 사람이 무식한 거면 전문대 다니는 넌 뭐냐? 어머, 얘 진짜 웃긴다. 난 단지 널 위해서 하는 소리잖아. 날 위한다고? 그게 어딜 봐서 날 위하는 거야. 남의 남자친구 깎아내리고 술자리 안주거리를 삼으려는 거지. 그렇게 심심하면 차라리 집에 가서 책이나 읽어. 멀쩡히 잘 사귀는 사람한테 초치지 말고. 그리고 직장이 뭐가 어때서 우리 아빠 갈비집 여기저기서 체인점 4개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인지도도 있고 규모도 커. 월급도 어지간한 직장인들보다 훨씬 더 받는다고. 게다가 우리 아빠는 벌써부터 갈비집을 선웅씨한테 물려줄 생각이신데 그래도 직업이 형편없다고 할 수 있니? 사람을 네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 아주 불쾌하다고. 버럭 성질을 내고 술집을 나와버렸어요. 친구 몇몇이 따라 나와 말리기는 했지만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하기도 했고 시동생이 기다리고 있어서 제 몫의 술값만 친구한테 주고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가는 동안 시동생은 혹시 안 좋은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리곤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시동생한테 털어놓았죠. 술기운에 해버린 말이었지만 다음날 바로 후회가 됐어요. 당장 남편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동생이 남편한테 말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아무 변화 없이 평소와 같지 뭐예요. 나중에 시동생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형한테 말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그 일을 계기로 결심을 했다고 했어요. 자기와 여동생 때문에 대학도 포기한 형을 위해서라도 꼭 사법고시에 합격해 형한테 보답하겠다고요. 그리고 시동생은 그 결심대로 몇 년 뒤 사법고시에 합격해 현재 변호사로 살고 있어요. 변호사 배치를 달았다고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형한테 고마워할 줄 알고 늘 깍듯하게 대했어요. 저는 남편과 대학교 4학년 때 결혼을 했는데 생각보다 결혼이 조금 빨랐던 건 속도 위반으로 임신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제 임신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저랑 저희 부모님께 무척이나 미안해했어요. 기껏 부모님이 대학 공부까지 시켜놨는데 일찍 날개를 꺾은 것 같다고요. 하지만 저는 당시엔 사회생활에 아무런 미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남편을 설득했어요. 일이 하고 싶으면 아이 좀 키워놓고 시작해도 안 늦다고요. 아빠는 제 임신 소식에 박수까지 치시며 좋아하셨어요. 아직 임신 7주밖에 안 됐는데도
아들인지 딸인지를 물으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엄마는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결국엔 이런 식으로 기어이 결혼까지 하는구나. 난 니들이 좀 사귀다가 헤어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니? 완전 애 가지고 협박하는 꼴이네. 아, 골치야. 엄마, 무슨 그런 소리래. 뱃속에 아기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리고 진작부터 얘기했잖아. 나 선홍 씨랑 결혼할 거라고. 단지 시기가 조금 당겨졌을 뿐이지 결과는 달라진 거 하나 없어. 넌 결혼이 말처럼 쉬운 건 줄 아니? 나도 선홍이 마음에 들어. 부지런하고 착실하고 무엇보다 믿음이 가는 애니까. 그런데 내 딸 결혼 상대로는 아니야. 너 당장 결혼하면 어디서 살 거야? 선홍이가 신혼집 마련할 돈은 있대? 지금 사는 집도 월세 살다가 전세로 옮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니들 살 집 마련할 여력이 있겠냐고. 그렇다고 선웅이 성격에 고등학교 다니는 여동생 혼자 두고 처가살이를 할 것도 아니고. 그럼 답은 뻔하잖아. 고등학생 시누이에 곧 제대하는 시동생까지 네가 다 데리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지금 네 임신을 축하할 수 있겠니?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그래. 하고 많은 남자 중에 왜 하필 선웅이냐고. 이게 다 네 아빠 때문이야. 그놈의 인간이 딸 자식 인생 망쳐놓은 거라고. 아우, 머리야. 다 저를 위해 하시는 말인 건 알지만 당시엔 엄마 말이 서운하게만 들렸어요. 시누이랑 시동생 좀 데리고 살면 어떠냐. 평생 같이 살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간단히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그냥 다 좋게 넘길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시누이나 시동생이 저를 괴롭히거나 시집살이를 시켰다는 게 아니라 제가 감당하기 벅찼기 때문이었어요. 20년 넘게 살면서 제 손으로 김치 한 번 담궈본 적 없이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할 줄 아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창피한 말이지만 세탁을 할 때 수건을 다른 빨래들과 구분해서 따로 빨아야 한다는 것도 몰랐을 정도로 저는 집안일에 무지했어요. 그러니 식사 준비는 제대로 했겠어요? 남들은 5첩 반상이니 7첩 반상이니 차려낸다는데 저는 된장찌개도 제대로 못 끓였어요. 생선도 손질을 못해서 남편이 밤에 퇴근하고 돌아와 대신 손질을 해주곤 했어요. 남편 내조는 못할 망정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남편한테 집안 살림 도움까지 받았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었죠. 저희 엄마의 걱정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결혼이 장난이 아니라는 말은 증명된 셈이었어요. 남편도 그렇고 시누이 시동생도 그렇고 이런 저한테 한 번도 불평 불만을 한 사람은 없었어요. 제 남편과 시댁이 남들이 봤을 때는 안 좋은 조건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이 남자와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신혼을 시누이와 시동생과 함께 보내야 했지만 누구 하나 저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는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제 부족함을 대신 채워주고 덮어주려는 사람들 뿐이었으니까요. 결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결국엔 사람이라는 걸 확인시켜 준 셈이었죠. 제가 출산을 하고 2년쯤 지나자 친구들도 하나둘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과 사귈 때 그렇게 반대했던 동창 상이도 그 무렵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장에 가보니 엄청 돈을 쓴 티가 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꽤 사업을 크게 한다나 봐요. 그런데 신부 대기실에 가서 상희한테 축하를 건넸더니 그 기집애가 이번에도 또 제 속을 뒤집히는 소리를 하지 뭐예요. 솔직히 말해봐. 너 네 남편이랑 결혼한 거 후회하지? 살아보니까 결혼은 조건이라는 말 실감할 거 아니야?
조건 따져가며 하는 결혼이 속물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너도 지금 속으로 나 부럽잖아. 안 그래? 아니, 전혀. 기집애. 끝까지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암튼 기왕 온 거 스테이크나 많이 먹고 가. 네 남편 월급으로 이런 호텔에서 스테이크 먹을 일은 없을 거 아니야. 얄미운 상이 얼굴에 대고 할 말은 많았지만 그래도 결혼식 날인데 굳이 그렇게 기분 상하게 할 게 뭐 있나 싶어서 꾹 참았어요. 동창이라고는 해도 자주 연락하는 사이도 아니고 친구들 결혼식 때나 얼굴 한번 보는 게 다니까 그냥 참고 넘기자 싶었죠. 그날도 상희가 제 결혼식 때 왔었기 때문에 답례 차원에서 갔던 거지 그게 아니었다면 갈 일도 없었을 거예요. 상희 결혼식에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 다들 취직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회사원이 된 친구도 있고 자기 사업을 시작한 친구도 있었어요. 다들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걸 보니 문득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육아를 하며 전업주부로 사는 것도 싫지는 않았지만 왠지 나만 뒤처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죠. 그런데 그중 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 친구 하나가 자기네 학원에 영어 강사 자리가 비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하지 뭐예요. 제가 영문과를 나온 데다 교직을 이수하고 교생 실습까지 마쳤기 때문에 중등교사 2급 자격증이 있긴 했거든요. 친구네 학원이 저희 집과는 버스로 세정류장 거리여서 더더욱 구미가 당겼어요. 일하는 동안 딸아이는 엄마랑 시누이한테 부탁을 하면 가능할 것도 같아서 그날 남편한테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해보라고 적극 추천하더라고요. 더 나이가 들면 점점 자신감이 떨어질 텐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시도해 보라고요. 시누이도 자기가 강의 끝나고 애를 봐줄 수 있다며 힘을 실어주었죠. 가족들 덕분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수년이 지난 뒤에야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한 달은 학원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이 들었지만 수업을 준비하며 책을 펼쳐보니 대학 때 배웠던 것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나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을 보면서 일을 시작하기 잘했다 생각했죠.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시누이와 시동생이 시집 장가를 간 뒤에도 저는 계속 학원 강사 일을 했어요. 그 사이 대형 학원을 옮기면서 전보다 월급이 많이 올라서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돈을 더 벌게 되었어요. 한때는 내가 부러워했던 회사원 친구들은 하나 둘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시기인데 오히려 저는 점점 더 제 자리를 견고하게 다져나갈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상희가 거의 15년 만에 연락을 했더라고요. 저랑 친한 친구한테 연락처를 물어서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친구라고는 해도 성격도 잘 안 맞고 이상하게 걔랑 대화를 하면 기분이 상하는 통에 그날 전화도 달갑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상희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전처럼 사람 속 뒤집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철이 들었나 생각했죠. 그게 다 저한테 노리는 게 있어서 그런다는 건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말이에요. 근황을 물어가며 살갑게 굴던 상희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아참, 너희 남편 독립했다며. 주희한테 들어보니 식당을 아주 크게 한다던데. 정말이니? 응. 한 10년 전쯤에 아빠 가게에서 독립해서 따로 두루치기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어. 세상에 대단하다. 아니 가게도 꽤 크다던데 그거 차리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닐 텐데. 무슨 돈으로? 너희 아빠가 도와주신 거야? 아니
대형 로펌에 다니는 시동생이 투자를 해줘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투자금도 다 돌려주고 온전히 우리 가게가 된 건 한 5, 6년 됐나?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아, 다름이 아니라 우리 그 회사에서 회식도 자주 하고 그러거든. 남도 아니고 친구네 가게인데 가서 팔아주면 좋잖아. 그래서 물은 거야, 얘. 말 나온 김에 언제 주희 불러서 다 같이 너희 가게에서 밥 한번 먹자. 돈은 내가 낼게. 예전에 상이라면 저보고 한턱 쏘라며 공짜밥 먹을 생각부터 할 텐데 웬일로 자기가 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약속을 잡았어요. 며칠 뒤 상이와 주희가 남편 가게로 찾아왔어요. 주희는 몇 번 와본 적이 있어서 남편과도 인사를 한 사이였지만 상이는 처음이라서 가게 규모에 꽤나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 야외 테이블도 있네? 야, 식사 시간도 아닌데 손님이 가득한 거 보니까 장사 잘 되나 보다? 상이는 식사 중에도 연신 가게 안을 두리번거리며 우리 가게에 꽤나 관심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 남편이 테이블로 와서 인사를 하자 상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지 뭐예요. 선홍씨 성공했네요. 세상에, 가게가 크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이 정도로 큰 줄은 몰랐어요. 혹시 체인점은 안 해요? 내가 부업으로 식당을 좀 해볼까 하는데 나 체인점 하나 주면 안 돼요? 제 남편과는 몇십 년 전에 딱 한 번 보고 이번이 두 번째 보는 자리인데도 상이는 친한 척을 해가며 체인점을 달라고 막무가내로 졸라댔어요. 처음엔 빈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몇 번이나 졸라대지 뭐예요. 갑작스런 체인점 타령에 남편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 남편이 선천적으로 거짓말이나 빈말을 못해서 대충 알겠다고 하고 상황을 넘기지는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딱 잘라 거절을 하면 제 입장이 곤란할까봐 땀만 삐질삐질 흘리는 거 보니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끼어들었어요. 상이야, 이제 그만해. 우린 체인점 낼 생각 없어. 그게 상호만 달면 되는 게 아니잖아. 레시피며 가게 인테리어, 심지어 그릇이랑 컵 하나까지 다 신경을 써야 하는데 내 남편이 그럴 시간이 없어. 지금 우리 가게 운영하는 것도 충분히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자.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을 법도 한데 이놈의 계집애가 밥 다 먹고 돌아가는 순간까지 체인점 얘기를 해대지 뭐예요. 그제야 얘가 왜 갑자기 찾아왔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후로도 상이는 제게 툭 하면 전화해서 체인점 얘기를 꺼냈고 저는 번번이 거절하다가 나중엔 아예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때 만나서 딱 부러지게 한마디 해놓을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랬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 일이 있고 3개월쯤 지난 무렵이었어요. 주방 실장이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실장은 남편이 가게를 차릴 때부터 같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라서 꽤 의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남편도 저도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섭섭하게 한 게 있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실장과 따로 술자리를 가지면서 서운한 게 있느냐고 물었어요. 월급이 문제라면 인상을 해주겠다고도 했고요. 그랬더니 고향에 내려가야 할 것 같다고 그러더래요.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곁에 있어드려야 할 것 같다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부모님 일이라고 하니까 남편도 더는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장이 그만둘 때 퇴직금 외에 따로 돈을 더 얹어주었어요. 그동안 함께 일한 고마움의 뜻으로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밥도 잘 안 먹고
집에 돌아와서도 피곤하다며 쓰러지듯 잠이 들곤 하는 거예요. 가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도 아니라고 하고 아픈 데는 없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제 눈에는 분명 무슨 일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때 조금 더 남편을 다그쳐서라도 무슨 일인지 물었어야 했는데 괜히 남편을 피곤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 못한 게 너무 후회가 되네요. 그렇게 2주쯤 지났을까요? 아침에 욕실에 들어간 남편이 아침상을 다 차려놓고 한참을 기다리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욕실 문을 두드렸더니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씻고 있나 했는데 20분이 지나도록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글쎄 세면대에 물이 틀어진 채 남편은 바닥에 쓰러져 있지 뭐예요. 남편을 흔들어 봤지만 의식이 없어서 얼른 119에 신고를 했어요. 몇 분 뒤 도착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갔지만 남편은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늘에 달려있다고 하더니 아직 50도 안 된 사람이 하루아침에 생과 사를 달리하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실감이 안 났어요. 지금껏 고생만 하다가 이제 조금 살만해졌는데 자신이 이룬 것들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다니 이건 너무 허망하잖아요. 연락을 받고 달려온 시누이와 시동생도 황망함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박에 빠져 가족을 버리고 이제 갓 20살이 넘은 장남한테 억대 도박빚을 지우고 떠난 부친 때문에 어렵게 들어간 대학도 포기하고 동생들 먹여 살리겠다고 아등바등 살아온 내 남편이 너무 가엾고 불쌍해서 도저히 이대로 떠나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례식 내내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댔죠. 첫째 날은 정말 경황이 없어서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예요. 그리고 둘째 날은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원인이 바로 그 사건이 벌어진 날이었어요. 내 가슴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가 생긴 날이었죠. 이틀째 날 고등학교 동창들이 장례식장을 찾아왔어요. 거기엔 상의도 있었어요. 그래도 전날보다 조금은 진정이 된 저는 친구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가서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45도 안 된 나이에 벌써 과부가 되어버린 제가 안타까웠는지 친구들 몇몇은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들 사이에 앉아 이런저런 위로의 말을 듣다가 마침 문상객이 찾아와서 자리를 뜨게 되었어요. 문상각과 인사를 하고는 친구들이 있는 자리로 다시 다가가려는데 상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정민이제 은근히 새끼가 있다? 상복을 입고 있어서 그런가 남자들한테 어필도 되는 것 같고 이래서 남자들이 상복 입은 미망인한테 흔들린다 그러는 건가? 그러자 동창 중 하나가 상희한테 한 소리 했어요. 너 무슨 말이 그러니? 그게 친구 남편 장례식에 와서 할 소리냐? 내가 틀린 말 했니? 솔직히 난 그렇게 생각해. 남편이랑 사별한 여자는 잠정적 상간녀라고. 막말로 내 남편은 죽고 없어서 옆구리 허전한데 주변엔 다들 남편 끼고 있으면 셈이 나겠니 안 나겠니? 당장 뺏어서라도 허전함을 채우고 싶어질 거 아니야. 게다가 요즘 세상에 여자 혼자 벌어서 자식 키우고 사는 게 어디 쉽니? 그렇다고 40 넘어서 사회생활 하기도 그렇고 설사 한다 해도 뭘 얼마나 벌겠냐고. 그러니 돈 있는 남자 꼬셔서 덕 보고 살아야지. 안 그러니? 그러니까 니들도 정민이 조심해. 누가 아니? 제가 우리 남편들 흔들어서 바람이라도 필지. 원래 저건 나랑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법이야. 아, 이따가 우리 남편이 나 데리러 온다 그랬는데 오지 말라고 해야겠어. 정민이 제가 내 남편 꼬시면 어떡하니?
보니까 상복 입은 모습이 청승맞아 보이는 게 남자 마음 흔들기 딱이던데. 그 말을 듣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부들부들 떨렸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사리를 느껴본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죠. 손에 잡히는 대로 뭐든 쥐고 저 기집의 머리통을 날려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제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엔 묵직한 건 하나도 없고 나무젓가락과 티슈가 고작이었어요. 그래도 일단은 뭐든 손에 쥐어야겠어서 나무젓가락과 티슈를 손에 들었어요. 그리곤 상희 머리에 집어던졌죠. 야, 전상희,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러자 상희가 깨악 비명을 지르고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그리곤 저를 쏘아보며 말했죠. 야, 너 미쳤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냐고? 건방지고 싸가지 없는 년 버릇 고쳐주려고 그런다. 뭐? 남편 없는 여자는 잠정적 상간녀라고? 이게 뚫린 주둥이라고 함부로 짓거리고 있네. 야,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네 남편은 안 꼬신다. 내 남편처럼 멋진 남자랑 살던 내가 보잘것없는 네 남편이 눈에 차겠니? 어디서 꼴값이야. 네 남편에는 네 눈에는 멋지지? 나한텐 그닥이야. 거저 저도 안 갖는다고. 그러니까 괜한 걱정 말고 가서 네 남편이나 잃지 않게 꽁꽁 싸매고 있어. 한 번만 더 헛소리 짓거리면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내 시동생 대형 로펌 변호사인 건 알지? 내가 너 아주 탈탈 털릴 때까지 절대 용서 안 해줄 거라고. 남편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미친년처럼 소리를 지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일 때문이었을까요? 오히려 살아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샘솟더라고요. 저런 미친 인간한테 상처받지 않고 힘내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희와 친구들이 장례식장을 떠나고 영정 앞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는데 남편 가게에서 서빙을 하는 남자 직원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방금 전에 그분이요. 실장님이랑 사귀는 그분 맞죠? 왜 땡땡동에 가짜 체인 잡는 여사장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실장이랑 사귀는 건 뭐고 가짜 체인 잡은 또 뭐야? 사모님 모르셨어요? 그것 때문에 사장님이 엄청 힘들어하셨잖아요. 전요. 사장님이 그 인간들 때문에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장님이 자기를 얼마나 아끼셨는데 그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고. 실장도 실장이지만 저 여자는 더 나빠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어? 정말 인간도 아니에요. 직원은 그간 있었던 일들을 제게 털어놓았어요. 실장이 우리 가게를 그만두고 한 3개월쯤 지났을까요? 식사를 마친 손님이 계산을 하면서 얼마 전에 땡땡동에 있는 체인점에 갔었다는 얘기를 하더래요. 남편이 우리 가게는 체인점이 없다고 했더니 가게 인테리어부터 시계까지 똑같은데 정말 아니냐고 되물었다더군요. 그때는 그냥 유사한 스타일의 식당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후로도 손님들이 땡땡동 체인점 얘기를 하더라네요. 그래서 남편이 직접 손님이 알려준 땡땡동으로 가봤더니 정말 우리 가게랑 똑같은 식당이 있었던 거죠. 간판이며 내부 인테리어, 심지어 홀서빙 직원들의 앞치마랑 머리 수건까지 똑같았대요. 너무 황당해서 가게로 뛰어들어가 주인을 불렀더니 글쎄 고향으로 내려갔다던 실장이 떡하니 나오더라지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 제 남편한테 실장은 고개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대요. 고향의 부모님이 아프신 건 사실이고 병원비랑 간병인비, 거기다 동생들 생활비까지 대려니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면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었다더군요. 가게를 여는데 돈을 댄 건 만나는 여자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상희였던 거예요.
아끼던 직원이었기에 분점 내주는 건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에 남편은 힘들어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좋게 넘어가 주려고 했는데 문제는 거기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 가게만의 두리치기 특제 소스 레시피와 전용 팬이 있는데 그걸 실장이 특허를 내버린 거예요. 그래놓곤 저희 가게에 소송까지 걸어온 거죠. 결국 남편은 맞소송을 결심하고 변호사인 시동생한테 이번 사건을 일임하려고 면담을 앞둔 상태였죠. 그런데 그 당일 아침에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동생한테 연락해 내 남편을 중인 이 잡것들을 처단하기로 했어요. 먼저 제 남편이 레시피를 만들 증거 자료와 예전부터 지금의 전용 팬을 사용해왔던 증거 등을 모아서 실장과 상희 앞으로 역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곤 상희 남편한테 상희의 외도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알고 보니 이 기집애가 지 남편이랑 이혼 소송 중이었더라고요. 그러니 상희 남편은 제가 알려준 제보에 좋다고 달려올 수밖에 없었죠. 상희 신랑은 자기 형제들까지 끌고 와 함께 식당을 난장판을 만들었고 손님들 앞에서 실장과 상희를 개망신을 주었다고 하더군요. 거기다 그동안 처가에 도움을 주었던 돈까지 회수하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실장한테는 상간남 위자료까지 청구했다고 하네요. 이번 사건을 맡아준 시동생이 말하기를 대개 이혼 소송 중에는 있던 상간남도 감추기 마련인데 이렇게 대담하게 대놓고 외도를 저지르는 인간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야 땡큐죠 뭐. 덕분에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상희랑 실장놈을 한 큐에 처단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특허 무효 소송과 레시피 도용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에요. 이건 워낙 증거가 차고 넘쳐서 도저히 질 자신이 없을 정도이니 걱정은 안 해요. 게다가 소송을 맡아준 사람이 시동생이니 뭐가 걱정이겠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실장놈과 인간 말종짓을 서슴지 않고 했던 상이나 이제는 자기가 벌인 짓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저희 집까지 찾아와 문 밖에서 눈물을 짜며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악어의 눈물에 속아줄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아주 지들이 지은 죄값 톡톡히 치르게 해줄 겁니다. 지은 죄의 2배, 아니 3배로요. 그래야 하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